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9월 29일 목요일 온유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다음 주 예고부터 하자. 일단 월요일은 저희도 하늘이 열리면서 저희도 쉬기로 했습니다요. 나는 출근하긴 해. 생방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요. 근데 제가 또 지난번 현충일 때처럼 다 출근하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유래는 쉬어가려고요. 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얘기 가지고 카톡했잖아. 전주환 살인범 있잖아. 살인마 새끼 있잖아요. 이 새끼 기사 났던데. 읽어주세요. 아주 네. 지긋지긋한 놈이더만요. 신당역 살인 전주환 왈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최대한 늦춰달라. 선고 연기 요청을 했대요. 진짜. 근데 사유가 이거야. 국민 시선이 누그러지도록.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그라들면은 형량이 양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저 악질 같은 놈. 근데 어쩌죠? 우리나라 재판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 비약은 아닐 수도 있어. 맞아.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선고하겠다라고 받아쳤지. 하겠다. 아무튼 진짜. 이게 이 범죄자들 얼굴 공개하고 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 보면 썸네일처럼 눈갱이야. 얼굴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눈갱. 아주 그냥 눈이 오염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 진짜 저렇게 사실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저런 놈들이 내 주변에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항상 조심합시다. 믿을 놈 하나 없다. 근데 눈빛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너 눈빛 보고 알 수 있어? 난 모르겠어. 그런가? 또 연기 잘하는 놈들이 있겠죠? 그래. 그런 놈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 아무튼 항시 자나깨나 주변을 의심하자. 돌다리도 인류의 소멸 방송. 인간의 본성을 자꾸만 의심하게 된다. 돌다리 부서질 때까지 두들기자.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배 의심해봐야 한다. 텔레그램 깔았자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의심 갈깁니다. 텔레그램 깔면. 아무튼 전주환 뉴스는 가끔 이렇게 네. 중요하게 다루기는 우리의 멘탈이 너무 바사삭할 것 같고 앞에 이렇게 이 새끼가 빠은 말 하면 알려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공부를 합시다. 네네. 근데 분노도 나누면 반이 되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면 분노는 나누면 몇이 될까? 경각한다.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전해드릴게. 헤드라인. 네. 첫 번째 뉴스,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 본격화. 두 번째 뉴스, MBC 항의 방문대 박진 해임 건의안. 세 번째 뉴스, 미국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 네 번째 뉴스, 구속 돈 스파이크 혼자가 아니었다. 다섯 번째 뉴스,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 여섯 번째 뉴스, 이탈리아서 여자 무솔리니 총리 탄생. 마지막 뉴스, 토스 증권에서는 달러가 1298원. 온유래. 첫 번째 뉴스.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 본격화. 이게 기사가 많이 났어. 현대아울렛에서 어디지?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다. 오늘로 나흘째 되는 날인데요. 일단 총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이고. 한 분은 좀 다치신 상황이고 총 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점점의 화재 참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불이 난 아울렛 사무실과 방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불이 나면 물을 뿌리는 그 스프링클러와 연기 확산을 막는 제연 설비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서 설비들이 화재 당시에 제대로 작동했는지 일단 확인할 예정이고, 그리고 당시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배관으로 연결되는 물탱크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됐는지 소방설비 현황 자료를 통해서 규명한다고 합니다. 일단 발화 지점이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내 하역장 앞에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와 차량 아래에서 수거한 전선, 여기에서 잔해물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이 국과수로 넘겼다고 합니다요. 발화 지점이 거기였구나. 경찰이
이 화재 직후에 확보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은 화물차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게 담겨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를 집중적으로 볼 것 같고 아마 관련 분석 작업은 2주가량 걸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렛 관계자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데 그 7명의 사망자 중에서 한 분이 어제 첫 발인이 있었고 오늘 희생자 2명의 장례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방금 단독으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현대백화점이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협력업체 직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피해 보상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런. 그래서 유가족들이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부터 내미는 게 무슨 행동이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너무하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이 이 사고 관련 논란을 빨리 이제 무마하려고 유가족이랑 피해 보상 합의를 서두르려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판단 특이하게 한다 이런 네. 분들. 근데 일단 현대백화점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찾아뵌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미쳐 돌아가는구만. 도대체가 대부분 일단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한경미와 이제 맞아요. 일을 하시거나 시설 관리를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7분 사망하셨는데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음.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시설 관리, 쓰레기 처리, 미화도급 근로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보도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죽음에서의 명암이 또 너무 또 뚜렷하게 나니까 또 괴롭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이 홍수 때 사회적 음. 계급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 예.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사고가 않아야지. 나지 않게.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를 또 뉴스를 전달드렸습니다. 예. 온유래. 두 번째 뉴스, MBC 항의 방문 대 박진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하던 중에 그 막말 해가지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었잖아. 이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질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커지고 있지, 논란이. 일단 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첫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다고 전달했잖아.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가 된 거지. 이게 우리 월요일에 뉴스에서 전해 드렸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진상규명을 대해서 요청했지. 언급을 하면서 더 불이 붙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국민의힘이 TFT를 만든 거야. 그래서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편파 조작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굉장히 빡세게 가네.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 그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의도성이 담긴 자막을 달았다. 니네가 자막을 잘못 달아서 오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막 국회 앞에 가로치고 미국이라고 넣는다거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과정에서 너네가 바이든이라고 쓴 것은 이거는 니네의 의도성이 담겨 있다. MBC 너희의 의도가 담겨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했다는 누가 훼손한 건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잘 생각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어제 MBC에 항의 방문을 했어. 이제 MBC 경영센터를 찾아가지고 박성재 사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하면서 MBC를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근데 역시 MBC 노조원 등이 이제 수십 명이 건물 입구를 봉쇄했고 결국 진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것인데 여기서 권성동 의원이 박성재 사장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니 죄를 져도 단단히 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멘트 약간 자승자박 같은데. 근데 이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니 죄를 져도 단단히 졌구나. 이거는 자승자박 같은데. 들어서 안 볼란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굳이 떡밥을 뭐하러 주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안 나가지 않나? 그치. 그냥 우리가 저것까지 대응해줘야 돼 싶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자막을 통해서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됐다. 웃기죠. 판단은 이제 뭐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얘기하긴 했어. 이게 그 음성 학자들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도 잘 구분 안 된다고 한다 정확히. 아니 음성 학자한테까지 갈 일인가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의도를 넣지 않으려면은 바이든이나 날리면 이렇게 병기를 해야 된다. 근데 누가 그걸 날리면으로 들어? 어쨌든 뭐 100번 들으면 한두 번은 날리면으로 들리고 뭐 이런데요. 어쨌든. 라디오 방송도 조심해야겠네 네. 우리도. 결국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 MBC 사장이랑 보도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이 제출한다고 합니다요. 정말 정치권 법 없으면 어떻게 정치하려고 그래?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채택했어. 민주당은 이 비속어 논란을 이거는 외교 참사야라고 규정을 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비속어 논란,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했었을 당시에 이 말을 했던 상대가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 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했던 이런 많은 사안들이 있잖아. 이슈들이 많았지. 대해서, 뭐 조문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거기에 것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오늘 오전 내내 이걸 단판을 벌였어. 근데 결국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단 말이지.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은 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의원수가 많으니까 가능하지 이게 또. 외교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 그치.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입니다, 여러분. 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내일은 본회의가 안 잡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72시간이 지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강행 처리를 추라이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네. 내일도 안 되면. 근데 이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올릴 수 있냐?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은 이 민주당이 지금 169석이야. 과반수 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가 이제 싹 가능이다. 어허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해임 건의안, 건의를 하든 하잖아요. 건의하는 거잖아.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또 거절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이 대통령이 하는 건데 아마도 윤 대통령은 거절을 할 것이요. 그래도 압박은 되겠지. 그치. 뭔가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렇지. 건의안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당이랑 대통령실이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정말. 근데 일단 오늘 아침에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미 밝혔구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 당사자인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요. 아무튼 이게 시작이 지금 이 모든 시작이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서 나온 파장이잖아. 근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국정감사 시즌이란 말이야. 근데 여야가 이걸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대통령이 그냥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렇지. 사실 이 처음에 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어쨌든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고
진상규명에 하자고. 이거 난리면입니다 했더니 무슨 난리면이야 이래가지고 또 논란되고 진상규명을 트라이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 박진혜인 건이 안 나오고 MBC 막 고소하고. 들어가고 막 난리야. 이것이 이럴 그러니까 뭔가 만한 거죠. 일을 계속 키우는 느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결자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지가 거지. 싼 똥 지가 치워야 된다. 그래.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 없나요? 라는 기자 질문을 받은 거야. 근데 대답은 무응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새끼들이라고 했는지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은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감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근데 참신함의 점수 드릴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되게 참신한 반응이다. 나쁜 의미입니다. 아니 막 그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 황정민이랑 유아인이 나왔던 거 뭐죠? 베테랑?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유해진한테 얘기하잖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냥 뭐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걸 왜 이렇게 뭐 키우냐고. 키우지? 뭐 이런 막 얘기잖아. 아트박스 갖다 받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생각나네요. 네.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합시다. Sorry. 온유래. 세 번째 뉴스. 미국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 지금 어쨌든 이 바이든이면 난리면이면 어쨌든 이런 미국과의 동맹 문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 미국의 2인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요.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카밀라 해리스라는 사람이야. 이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 2인자이자 미국의 상원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지난번에 왔던 하원 의장과는 좀 다른 해리스 부통령은 그 아베 총리 국장 조문차 일본에 들렀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어. 아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차 전기차 차별 문제, 이게 지난번에 혜윤이가 얘기했던 한국 전기차에는 보조금 안 준다 해가지고 잘 안 팔리게 되는 문제, 그 문제와 북한 도발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어. DMZ도 가신다고? 이게 좀 상황이 있는데 어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거든. 두 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월요일에 얘기했잖아. 25일 월요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 쏜 거야 탄도미사일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6번째 거의 월간 미사일 수준. 월간이 뭐야 지금 주간에만 지금 몇 개야. 주에만 몇 개야 지금. 이번 주에만 3발이네. 그러니까. 근데 동해상에서는 지금 한국하고 미군이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지.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해리스 장관이 방문을 한다. 방한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또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DMZ 방문할 수 있겠냐. 그 계획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백악관은 부통령의 DMZ 방문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문 그대로 강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지. 근데 북한이 다음 달에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가능성이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고? 정말 무시무시한데 너 풍계리 갱도 폭파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그 영상 나왔잖아. 그러니까 풍계리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6월이야. 꽤 됐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2018년 6월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외에 신뢰를 쌓겠다고 외신들을 불러다 놓고 그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걸 보여줬잖아. 공개했잖아. 이 풍계리 갱도가 핵실험하는 데이기 때문에 핵실험하는 데를 폭파하면서 우리 이제 평화적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였는데 최근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가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지난 4월에 미국의 민간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을 보면 그 3번 갱도 옆으로 새 입구가 보이고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야. 그래서 국정원은 3번 갱도의 복구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북회에 보고를 했고 이게 기사가 나온 거지. 특히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 이게 아마 중국 시진핑 3차 집권 이후로 잡았다고 하던데. 맞지? 맞네.
정말 요즘 핵이 다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 푸틴과 북한 때문에. 푸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이런 퇴행하는 극단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오뉴레. 네 번째 뉴스. 돈 스파이크 구속. 혼자가 아니었다? 존 스파이크 씨 최근 며칠 동안 검색어에 핫한 인물이었죠. 야, 근데 갑자기 요즘 애들은 실검을 모른대. 실검이란 단어를 실검 모른대. 없어서? 아무튼 있었더라면 아마 상위권을 계속 차지했을 뉴스. 실트. 실트. 그치. 돈 스파이크. 작곡가 겸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예능에 나와서 고기 먹는 모습. 돈마호크로 더 유명하지. 돈마호크. 스테이크 굽고 이러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그 돈 스파이크. 본명 김민수. 만 45세. 이분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필로폰? 그리고 구속이 됐어. 구속까지는 왜 됐냐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 돈 스파이크는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돈 스파이크랑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보도방 업주 1명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여성 접객원 2명 이렇게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근데 나 보도방이 뭐지? 해서 찾아봤는데 보도방? 난 그 보도국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맥락엔 안 맞지만 보도방 막 그런 도우미 같은 거 뿌리는 사람들 아니야 약간? 맞아. 보도방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따위에 술 시중을 들거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냥 포주? 아무튼 그 강남 일대 호텔의 파티룸을 빌려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 파티룸 호텔 뭐 여러 군데 다녔다고 하더구만. 지난 26일 오후 8시에 실제로 호텔에서 그냥 현장에서 체포가 된 거였어. 근데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30g이야. 근데 이 30g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약 1000회분을 할 수 있는 분량이래. 자기 혼자 하려고 했던 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혼자 해도 우리가 필로폰을 매일 하면 사람이 그냥 간대. 그러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거의 뭐 팔거나 뭐 그러려고 했나? 1년치라고 봐도 3, 4년치? 한 명이 했을 때? 뭐 그런 분량이라고 하니까 뭐 빼박으로 그냥 잡힌 거지. 돈 스파이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 스파이크가 마약류 소지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몰랐네? 있어. 아 진짜? 오늘 기사가 났는데 이번 마약 투약 혐의 말고도 마약류 전과가 3회가 있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돈 스파이크 쪽 변호사는 이미 10년도 지난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는데 뭐 그게 그어질 선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 참. 그리고 돈 스파이크 쪽은 지금 1000회 분량이다라고 기사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약 투약량은 키나 몸무게 등 개인별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네는 0.03이 통상 투약량이라고 봤지만 0.05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1000회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 마약 청정국은 정말 옛날 얘기구만요. 이게 지금 그 돈 스파이크한테 마약을 배급해준 배급책을 검거를 먼저 하고 돈 스파이크를 잡았다고 해. 앞으로 계속 또 줄줄이 잡히겠지. 근데 참 최근에 방송 나와가지고 신혼 생활 공개하고 막 와이프 얼굴 공개하고 그랬는데 안타깝네. 와이프 입장을 생각해보면. 결혼을 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그런 텔레그램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을 일단 무조건 믿고 걸읍니다. 자꾸 호텔 가서 외박하고 이런 사람들 걸러야 되네 걸읍니다. 이제. 자, 아무튼 돈 스파이크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약 투약한 동지들이 함께 있었다.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다음 뉴스. 오뉴레. 5번째 뉴스.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 그룹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 근데 이 이화영 좀 낯설거든 나는?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킨텍스 일산에 있는 거? 일산의 킨텍스 그 대표 이사였고 그리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다. 평화부지사. 부지사는 부지사인데 평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어쨌든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 이전 부지사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었고 대북 특사와 함께 북한, 평양에 다녀오는 등
대북통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평화부지사로 이제 한 거지. 근데 지금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은 과거부터 쌍방울에 대한 정치권, 국회, 지자체에 대한 창구 역할을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잖아.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에 2018년 7월에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북통 정치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이저인 도의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건데. 사업권을 지원했다는 거는 쌍방울이 대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데 그치. 뇌물을 받고 기여한 거구나. 그치. 쌍방울한테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하는 거지. 걸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이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냐. 정말 니 값을 못하네. 평화부지사인데. 그러니까 민관 유착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이 혐의가. 그러니까 이 검찰의 조사 결과에 보면은 일단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랑 쌍방울 그룹은 2011년 10월에 처음 만났대. 우리가 첫 만남까지 알아. 처음 만났는데 이 쌍방울이 당시에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을 했어. 그러니까 쌍방울의 고문으로 위촉을 한 거야. 돈 주기 아주 쉬운 방법이지. 그래서 급여 등의 형식으로 금품을 건넨 거야. 그런데 이제 2019년 1월이랑 5월에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즉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서를 썼거든. 이게 뭔 내용이야? 이 합의서를 보면은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의료, 철도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1억 달러 상당을 쌍방울이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제 있었던 거지. 쌍방울은 뭘 얻었어? 이 합의로 쌍방울의 계열사가 북한의 히토류 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에 이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한 거야. 거의 독점 계약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고 간 게 눈으로 일단 보이지.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화영이라는 이재명 측근이 샤리샤리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그 대가로 법인카드 같은 법인카드를 쓰거나 이런 걸로 뇌물을 2억 5천여만 원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쌍방울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법인카드로 개인 병원비, 호텔비, 마사지비 이런 거 결제한 거 이미 다 드러났고. 나 진짜 신기해. 법인카드로 이런 데서 계산할 때 그냥 카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건가? 에이 아니지. 그냥 내가 법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화영 생각해봐. 법인. 가전제품을 사서 집으로 배달시킨 내역까지 있는 것도 파악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자기 카드라고 이제 보는 거지. 실제로 쌍방울에서는 이 이화영이 쓴 법인카드 내역을 LHY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니셜을 따서 따로 체크해서 하고 있었대. 진짜 쌍방울 재무팀 진짜 짜증났겠다. 이 사람이 3년 남짓 동안 3억을 넘게 썼는데 쌍방울 내부에서도 이런 법인카드 사용이 우려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 사람이. 직원들은 매달 한도액을 채우고 네 내역이 너무 사적이다. 여러 차례 카드를 회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 모양이야. 여기도 개판이구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출석했거든? 뇌물을 준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도 같이 구속됐대. 근데 일단 모든 혐의는 이화영 씨는 다 부인했어. 너 법인카드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해? 나는 금품을 받은 적도 법인카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카드 누가 긁은 거야? 자기 집으로 배송됐는데. 이것도 뭐가 그냥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건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번에 그러니까 관건은 또 이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이화영과 쌍방울 사이의 이 관계를 알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뇌물을 준 혐의, 그러니까 쌍방울
그리고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사람, 어. 이화영, 이 사람 둘 다 신병 확보가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하고 쌍방울 간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검찰이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수사에 또 관심을 쏟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또 있어?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계속 있을 있었던 거 거야. 아니야 그건? 근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 20억여 원으로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라는 그 의혹이 있는데 그 대납 의혹에도 쌍방울이 엮여 있어. 그래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쌍방울이 또 묶여 들어왔네.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그 유착 관계를 더 파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입장이야? 이재명 대표는 난 변호사비 다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겠네. 시간이 필요한 문제. 계속 수사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억씩 그렇게 하는 게 쌍방울 아주 되게 이름은 이렇게 귀엽게 지어놓고 아주 그냥 쌍방울 그거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 내복 이름 아니에요? 나도 내복 그걸로 알고 있는데 히토류? 어쨌든 근데 나 이 일이 직원들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 개현타 왔을 것 같지 않아? 법인카드 처리해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하려면 누군가는 똥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유, 정말. 똥 싼 놈 따로 있고 똥 치운 놈 따로 있다니까요. 좀 몰라. 지똥지치 합시다. 오뉴레. 다음 뉴스. 이탈리아에서 여자 무솔리니 총리 탄생. 이탈리아 새 총리가 누가 될지 정해졌습니다. 아주 그 결과가 충격적이어서 네. 지금 저희가 뉴스로 다뤄주는데 일단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어. 이탈리아 최초 여성 총리, 어. 여자 무솔리니, 어.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여성 어. 등등. 어. 이 사람의 이름은 조르자 멜로니. 멜로니. 멜로니인데 이탈리아 총선부터 짚어보면 이탈리아 우파 연합이 있고 좌파 연합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정당에서 총리직을 맡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정당이 연합을 했고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당. 이탈리아 형제당. 이게 당 이름이에요. 놀랍지만 이탈리아 형제당 우아한 형제밖에 없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이탈리아 형제당이 그 1위를 차지한 거야. 근데 이 이탈리아 형제당의 대표가 바로 이 조르자 멜로니야. 그러니까는 이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된 거지. 될 것으로 유력하지. 근데 이 이탈리아 형제당 어떤 당이야?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 않지. 이탈리아 정치권 변두리에 있던 극우 정당인데 극우 정당이구만.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와 대대적인 감세를 내걸었던 게 승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변두리였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조로 해가지고 1등이 됐구만. 내가 아까 이탈리아에서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린다고 했잖아. 무솔리니가 누구야? 완전 파시스트잖아. 이 사람이 왜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리는 거냐면 이 사람이 45세고 여성이고 워킹맘이고 미혼모이기도 해. 근데 이 사람의 정치 행보가 일단 15살에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설한 네오파시스트 조직에 들어간 거야. 파시스트. 15살에. 그게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들인 거고. 근데 이 무솔리니가 누구냐면 언론과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21년간 독재를 했던 인물이거든. 근데 이 사람의 추종자였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무솔리니의 독재에 대해서 옛날에 멜로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 무솔리니가 했던 모든 일은 우리 조국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옹호했네. 옹호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 오묘하지 않냐? 첫 여성 총리이면서 워킹맘이고 미혼모고 45세고 여성인데 여자 무솔리니다. 첫 여성 극우 수장이고. 아무튼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은 성소수자한테도 되게 적대적이고 인종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 실제로 최근에 한 여성이 한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해서 인종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거든. 좀 행보가 좀 논란이 될 여지가 많아. 그럼 앞으로 이제 이탈리아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유로존 경제에서 3위를 차지하는 국가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데 극우 파시스트가 수장이 됐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긴장을 하는 거야.
멜로니는 강한 이탈리아를 강조하면서 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대대적 감세하고 반이민, 그러니까 이민자 받지 않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사실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정책하고는 되게 좀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아까 우파 연합이 있었다 그랬잖아. 세 가지 당이. 근데 그 우파 연합들이 다 그 푸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말고도 또 다른 류의 러시아 스타일이 또 생겨난다고 보면 이해하면 돼?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러시아 거잖아. 편이 생겼다? 그러니까. 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그 우파 연합의 대표격인 사람들은 대대로 러시아 제재를 비판하고 푸틴을 변호하고 이런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사람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손을 묶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 근데 이 이탈리아가 혼자 이제 러시아에게 되게 우호적으로 해버리면 이 러시아를 대응하는 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 거지, 이 총리의 탄생이. 그럼 실제로 이제 대러 제재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요? 근데 뭐 대놓고는 못할 거다라는 시각이 많아. 일단 멜로니는 총리 당선 확정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지, 이분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트윗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우파 연합이 세 개 정당이 모였어. 이 멜로니가 있고 살비니라는 사람이 있고 살비니. 그리고 너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베를루스코니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살비니랑 베를루스코니는 푸틴하고 러시아에 되게 우호적이고 멜로니는 그냥 셋이 연합인데 그중에 둘이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같은 우파인데? 그리고 심지어 극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트위터를 또 보냈잖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멜로니랑 살비니랑 베를루스코니랑 이제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측도 있기는 해. 아무튼 대놓고 막 러시아에 대한 어떤 옹호하는 메시지를 이 총리가 낸 적은 없어. 근데 총리가 된 이후. 근데 이 극우 바람이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에 다 센 상황이라고? 아, 이게 네오나치 있잖아. 그 나치 추종 세력인데 지난 11일에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의 뿌리를 둔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 당연히 스웨덴 민주당인데 네오나치의 뿌리를 뒀어. 이 정당이 20.6%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이 됐어. 이 당의 기조가 뭐냐? 이주민 제로, 외국인 범죄자 추방. 완전히 극우적인 강력하구만. 근데 이제 난민 유입이 2015년에 시리아 내전 있으면서 유럽에서 되게 많아졌잖아. 그 이후에 이 극우당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 그리고 프랑스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그 정통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제치고 우파의 간판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우파의 정통이었는데 완전 극우 정당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뭐 이달 초에 임명됐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극우까지는 아닌데 보수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고, 뭐 유럽이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이어지고 있다. 한때는 되게 진보의 빛처럼 여겨졌던 지역이었는데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립니다요. 그렇군요. 오뉴래. 7번째 뉴스. 토스증권에서는 달러가 1,298원? 원달러 확률이 지금 장중에 1,440원까지 간 건 아시죠? 근데 이 와중에요. 어제 28일에 토스증권에서 말이에요. 한때 1,200원대 환전이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28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 총 25분간 토스증권의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298원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오후 2시 16분부터는 다시 정상 환율로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오류가 발생한 순간에 달러를 사고 다시 되팔아서 환치기? 환차익을 얻었다는 인증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류에 1억 원을 넣고 오류 수정 후에 재환전을 해서 3분 만에 1,000만 원 벌었다. 나 4분 만에 20만 원 벌었다. 버그로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
30만 원 넣어서 환전되는 거 바로 확인하고 300만 원 다시 넣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1298원이 왜 이게 됐냐? 이렇게 봤는데 토스증권에서는 이 달러 구매 환율 정보를 SC제일은행 측으로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SC제일은행이 환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 직후에 정상 환율로 수정했는데 이 과정이 25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환차 이익을 얻은 거지. 근데 토스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해당 환율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고객들의 차익을 회수할 계획은 없다. 라고 밝혔고 아울러서 혹시나 달러를 팔았던 고객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 드리려고 인원을 파악 중이다. 라고 합니다. 참 부지런하다 사람들. 그러니까요. 아니 나도 어떻게 토스증권 25분 나 사이에. 쓰는데 토스증권 맨날 최저가 알림이나 보내고 말이야. 최저가 알림 좋은 거 아니야? 최저가 알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게 가지고 1년 있는 중 최저가 주식. 알림을 매일 보내요. 왜? 더 사라고. 날 놀리는 거야 뭐야. 아 근데 요즘 환율 진짜 날리고 그 나 친한 친구가 이제 하와이 여행 가는데 네. 자기 진짜 3박 4일 갔다 오면 일주일치 비용 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랬는데 요즘 만약에 미국이 어제 딱 진짜 이때 비싸대요. 환율을 근데 노리지 않고 이런 버그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냥 환전한 사람들은 개이득이겠네. 근데 토스는 지금 이렇게 해서 환차익을 얻은 사람이 셀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금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래요. 토스는. 아마 뭐 이거 SC제일은행 쪽에 뭐 구상권 이런 거 청구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정보 제공이 그쪽이면 하여튼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 테라 그때도 맞아. 엄청 그 싸게 와중에도 했다가 번 사람도 있잖아. 그 와중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아,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일을 안 해. 자,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